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2월 19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오늘은 금요일 다시금 특별한 방송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분 두 사람의 조합으로만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하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과 감시의 가장 최선봉에 서 계신 두 분이거든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님이시고요. 네, 그리고 봉지욱 기자 반갑습니다. 예, 저희 오늘 생방송으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박은정 의원님 그동안 너무 바쁘셔가지고 오랜만에 오셔서 스튜디오 바뀐 거 보고 깜짝 놀라셨더라고요.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네, 네. 시사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은정 의원님의 응원에 더해서 저희 박지원 의원님이 이번에 출연하셔가지고는 저희 구독 이벤트 하고 가셨거든요. 그 해남, 진도, 완도의 가장 유명한 것 이 시즌에는 김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하게 곱창김 저희 구독 인증해주시는 10분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시사인 구독 버튼 꼭 누르시고 이 지금 나가고 있는 자막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모셨으니까 얼른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찰 아젠다가 계속 굴러가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은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두 분이 오시는 날이어서 그런지 오늘 법무부 검찰청 대통령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뭔가 좀 재밌는 장면이 나올까 했는데 생각보다 무난하게 끝났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별히 그 대통령 업무 보고는 법무부에서 그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네네. 칭찬받을 것들만 많이들 내놨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특별히 뭐 그 법무부 관련해가지고 그 국무회의에서 이제 정성호 장관님께 이런저런 지시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검찰총장 대행도 와 있는데 특별히 검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혼내주셨으면 좋겠었는데 그거는 특별히 안 하셨어요. 예,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드니까 아쉽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네. 거죠. 검찰 개혁 더 박차를 가해라 이런 말씀이실 텐데요. 네. 우리 봉쭉 기자 혹시 좀 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아침 9시부터 예. TBS 라디오 일을 요새 한 번씩 하잖아요. 그게 바쁘시죠. 그거 준비하고 예. 봉인해제 라디오하고 끝나자마자 매봉쇼를 하는데요. 오늘의 매봉쇼는 지금 댓글에 좀 몇 분들이 이미 쓰시던데 쓰여 있네요. 이명수 기자가 예. 그저께부터 이명수의 배불쇼라고요. 배불쇼요? 매봉쇼, 배불쇼. 배불쇼. 다 매불쇼 세계관에 들어있는 오늘 거죠? 이명수 기자, 장인수 기자가 저희 TBS로 와서 같이 찍었는데 TBS 정상화를 기원하는 김밥을 쌌어요. 한 40줄 쌌습니다. 아이고. 진짜로 보니까 시금치 삶고 우엉 데치고 이걸 다 혼자 했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가져와서 한 40줄 싸서 댓글창에서 몇 줄은 저 체육 앵커 좀 갖다 주라고. 예. 이따 또 바로 제가 매부쇼 와서 김밥 배달하고 여기로 바로 왔습니다. 예. 진짜 바쁘시네요. 김밥쇼 잘 봤다라고 하는 댓글. 근데 이제 오늘 그런 얘기는 네. 뭐 안 하셨나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에서 부당하게 수사를 받고 기소된 사람들 공소 취소하라 이런 말씀 안 하셨나요? 그 사실 되게 그 중요한 부분이고 그 윤석열 씨가 명예훼손 당했다라는 주장을 해서 검찰이 부당 기소한 게 봉지욱 기자 등이지 않습니까? 아니 뭐 저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26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지금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선고가 내려지면 만약에 이제 무죄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박지원 전 원장이나 이런 분들 무죄가 나오면 항소 포기하는 것만이 최선인지 아니면 애초에 수사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검찰에서 검토를 해서 공소치를 할 수는 없는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저도 이제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을 이번 주군요.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받았는데 끝나질 않네요. 4시간 30분 정도 법정에 앉아 있었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윤석열이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인데 피해자라고 지목이 된 윤석열은 법정에 안 나와요. 증인 채택이 됐는데도. 안 나와도 돼요? 네, 불출석 사유서 이거 안 나와요. 근데 이 재판을 왜 합니까? 그러면 백대현 부장판사가 지금 특수공무집행방해 선고를 1월 16일 했다 그래서 크게 화제잖아요. 예. 백대현 부장판사가 저희 담당 판사입니다. 그 재판부가. 내란 재판만 전담을 하고 있죠. 같은 재판부인데 사실은 내란 사건 아닌데. 내란 사건을 하하고 있으면 다른 사건을 안 해야 되는데 저 재판하죠. 뉴스타파 재판 또 따로 하죠. 또 다른 사건들을 같이 하면서 1월 달에 원래 잡혀있던 제 재판 날짜가 2월 달에 하겠다고 할 때 몇 주 전에 전 느낌이 왔죠. 전 딱 느낌이 온 게 백대현 판사가 1월 달에 지금 선고하려고 내 재판 미루는구나. 근데 잘한 거죠. 그건.
근데 잘한 건데 제가 왜 여기 앉아있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가면.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이라도 공소를 음. 취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부당한 기소라고 생각해요. 예. 공소권 남용이에요. 저는 뭐 무죄를 받기까지 몇 년 동안 그러니까요. 그 재판정에 계속 불려나가가지고 피고인으로 서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한 사람의 인생 이 너무너무 손해인 거잖아요. 맞아요. 기껏 근데 무죄 받아도 시간 낭비가 얼마나 그럼요. 많습니까? 그리고 예. 변호사비도 들고 그래서 근데 윤석열 검찰 시절에 윤석열 정권에 그렇게 한 기소가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그 서해 공무원 같은 경우에 박지원 그 의원님 예, 비롯해서. 예. 그 사건도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이 증거 관계나 이런 걸로 비추어서 그 사건은 기소돼서는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국정원에서도 확인도 해줬어요. 예. 그 삭제 지시한 자료 했다는 맞아요. 자료가 네. 있다고 그대로.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거는 부당기소고 기소한 검사의 잘못을 물어야 되는 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봉지우 기자님 말씀처럼 윤석열 검찰 정권의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다시 그 점검해가지고 부당한 공소 취소하고 잘못 기소한 검사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토론됐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좀 생각과 아쉬움이 말씀 듣고 보니까 좀 들긴 하는데 그 박지원 의원님의 아까 말씀하신 26일 재판 또 그 재판장이 지기현 부장판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 말이에요. 예, 여러 네. 가지 이야기가 참 나오고 운도 있는 것 없으셔. 같은데. 운도.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유죄가 되느냐 무죄가 되느냐는 어떤 재판부에서 네. 재판을 받느냐 이런 무슨 복불복이 돼가지고 예,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타파 윤석열 명예훼손 예. 사건은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예훼손은 직접 수사 대상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사를 한 거 그 자체가 또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공소 취소할 이유가 되게 많네요. 네. 아니면 기각을 하던가.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예. 최근에 민주당 동봉투 사건으로 해가지고 윤관석 전 의원 등 전부 다 무죄 나왔잖아요. 예. 불법 수집 증거라고 해서 2심에서 그것을 네. 불법 수집 증거가 되는 과정에서 누가 활약을 했느냐. 이분들은 송영길 전 대표한테 엄청 감사해야 됩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1심 선고 그 재판을 다툴 때 담당 재판부가 허경무 부장판사였어요. 예. 허경무 부장판사가 원래 제 재판 부장판사였어요. 아 그래요? 예. 바뀌었어요. 지금 백대현으로. 근데 허경무 부장판사가 저희 재판했을 때 공소장을 3번, 4번 바꾸게 했어요. 맞아요. 엄청나게 검사가 예. 혼냈어요. 맨날 이게 말이 되느냐고 이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송영길 대표 재판을 하면서 야 이거 불법 수증거 그건 너무 명확하니까 증거 능력을 배제시켜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무죄했는데 그러니까 허경무 부장판사가 1심에서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지금 그게 영향이 미쳐가지고 줄줄이 노웅래 그리고 용현수 전 의원 다 무죄가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송영길 전 대표가 이 허경무 부장판사 만나서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지기현을 만났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예. 지기현이어도 윤석열은 최고 법정 최경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모두의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하긴 아니 합니다. 근데 뭐 지금에 와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무기징역을 때리든 사형을 때리든 너무 늦었어요. 그러긴 하죠. 윤석열을 구속 취소를 해준 것만으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서를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국민은 이해 못하죠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내란숙의 지금 재판은 불구속 상태예요. 사실상 불구속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거죠. 다른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석방 시나리오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한참 있었고 지금 또 인권위가 구치소 인권 상황 조사하겠다고 나서가지고 이건 또 무슨 빌드업이냐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다 의심스러운 게 윤석열의 내란을 뒤집기 위한 그 곳곳에 뭔가 뭐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기현 사법부, 그 사법부의 지기현, 그 다음에 인권위에 지금 이제 안창호, 김용원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구속 취소 석방, 그 다음에 내란을 무효화하는 이런 노력을,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걸 각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법무부 지금 그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윤석열을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무리하게 지금 하고 있고 법무부에서 그거는 절차적으로 위반이 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3차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 인권위에서 하는 것이 과연 윤석열의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인권위의 위상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윤석열 인권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네. 되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고 끝난 게 한 번 아니에요. 석방까지도 가볼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태도인 것 윤석열 같아서. 석방을 위한 저는 인권위의 어떤 이상한 행동들 아닌가 생각해요. 네, 이제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그 충분한 얘기도 한번 상황이죠. 드릴게요. 이게 예. 만약에 언론사의 기자가 룸사롱에서 친구랑 앉아서 찍은 사진이 나왔다고 하면 아이. 더구나 그 사진을 제보한 사람이 뭐 몇백만 원을 결제했다고 투서가 왔어요. 제보가 왔어요. 그럼 그 기자 그 업무 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그냥 일반 회사에서도 다 대기 발령 내고 거기 조사하고 징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기현 재판장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멀쩡하게 재판하죠. 그리고 지금 명태균 창원지법 재판장도 김인태 부장판사인가요? 예. 뉴스타파가 보도했죠. 네. 700만 원짜리 명품 코트를 95% 할인해가지고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자기 그 그게 할인이니까요. 여권을 줘가지고 95% 할인이면 이런 그냥 그러니까 받은 거 이런 아니에요? 사실들이 다 조사도 나.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나와가지고 네. 했는데 그 사람들 지금 다 재판하고 있어요. 전혀 업무 배제도 안 되고 일반적인 그거는 진짜 아주 그냥 중소기업의 작은 회사라도 그렇게 가만히 두질 않는데 세상에 그 법을 다루고 뭐 정의를 실현한다는 분들이 이런 일들에 연루가 되면 물론 뭐 억울한 누명을 썼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대기 발령 시키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게. 예.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재판을 계속하지? 이러니까 사람들이 사법부에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법사위에서 법원 행정처장한테 물었어요. 예. 지기현 직무배제 시켜야 된다고. 그랬더니 윤석열 내란숙의 재판을 수행하고 있어서 재판에 관여가 되기 때문에 안 된대요. 재판의 독립 때문에. 세상에 재판의 독립하고 이 비리를 저지른 판사에 대한 이 징계, 감찰 그러게요. 이거는 다르게 지금 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논리로 이상하게 그 흘러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뭘 해도 신뢰받기 어렵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와서 내란 전담 재판부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밝혔다라는 점에서도 아니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이제까지 왜 안 했지라는 생각이 좀 오히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예규를 이제 만들겠다고 하는데 예. 지기현한테 배당된 지 322일 만이에요. 그럼 이때까지 뭐 하고 있었냐고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예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나는 사법부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사법부에 대한 압박,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부에 대한 분노가 크잖아요, 국민들이. 그거를 계속해서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사법부가 버티고 있다가 이제는 그 사법 개혁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법원 개혁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법원 개혁 예를 들면 법원 행정처 폐지라든가 재판 소원이라든가 이런 법원 자신들에 대한 감독 견제를 위한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저항하는 의미에서 그 내란 전담 재판부를 좀 하면서 좀 무마 좀 시켜보겠다. 이제 밀려가지고 가까스로 이제 그거라도 하겠다는 거 같습니다. 저는. 네, 봉지욱 기자님.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 위원이라면서요. 내란 전담 재판부 하면 위원이라고 얘기하다가 자기들이 예규로 하겠다 그러면 그 위원 아닌가요? 거기서 하나 딱 다른 점은 그 재판부를 배당하는 걸 랜덤으로 하냐 마냐 이거 하나인데 근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진짜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내가 뭐 초반에 구속 취소할 때까지만 해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보잖아요. 판사가 왕입니다. 판사가 신이에요. 거기서. 맞아요. 예. 그리고 법대도 이렇게 높게 해놔가지고 판사가 들어오면 다 일어나야 돼요. 판사 나갈 때 다 일어나야 되고 거기선 검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법정에서는. 야 이게 정말 사법 권력이구나라는 거 전 느끼죠 그거를.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고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구나. 이거 어떻게 진짜 안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검사들 중에서 공판 검사를 제일 힘들어해요. 아, 검사들이 판사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갑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정말 검사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법대 위에 올라와 가서 그 있는 그 경험을 굉장히 젊은 시절부터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판사들은. 예. 그래서 그 자기의 정체성이 왕이죠. 왕이다. 네. 야, 그 지금 사법부는 이렇게,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처럼 지금까지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뭐 굉장히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비판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조금은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개혁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는데 법원은 사실 좀 그동안 좀 거기에서 좀 피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 5월 1일 그 이재명 그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판결 그 다음에 지기현 재판부 그 지금 말도 안 되는 내란숙의 재판 이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법원에 대해서 검찰만큼 분노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다 보게 됐으니까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5월 1일 재판도 그렇고 직위원 재판 다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국민들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원과의 싸움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가 국회에서 지금 이 위헌 논란 막 나오고 이런 상황이 예. 온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법원하고의 싸움이 법원하고 싸우니까 법원에 이제 국민의힘이 거기 또 편들고 보수 언론이 편들고 법조계가 전부 다 붙어가지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법원하고의 이 개혁이라는 것이 네. 좀 힘을 붙인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감시하고 또 같이 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여튼 윤석열 씨가 풀려날 가능성 그럼 지금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1월 16일로 지금 책법왕의 선고 1심을 선고 못 박았습니까? 제가 월요일에 법정에 있을 때 예. 박대현 부장판사가 원래 1월 10일인가로 재재판이 잡혀 있었어요. 예. 거기서 알아서 그냥 잡아가지고 통보가 왔었는데 그걸 2월 10일인가 미뤘어요. 그거 보고 이거 지금 선고하려고 한 달 미뤘구나. 선고문 써야 되잖아요, 판결문.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를 그 날짜에 얘가 풀려날까봐 좀 그 앞에 날짜에 하는 이유는 뭘까요? 100% 그냥 유죄가 나온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은 그 판결 때문에 나가기 힘들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막 그 재판 그날 선고하지 말아달라고 오늘 불의타를 맞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1월 18일이 그 구속기간 만료거든요. 1심 6개월. 그런데 16일 날 선고하는 이유는 저희가 특검법에 그렇게 그 기간 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 6개월 내에요. 그래서 그날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재판장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재판 과정을 쭉 들여다보면은 이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유죄 선고 또 중형 선고가 예상이 되고 그러면 직위원 재판부에서 아마 1월 9일 날 변론 종결을 한다고 하니까 2월 중으로는 선고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직위원 재판부에서도 저는 직위원 판사가 아무리 무슨 다른 고려를 해도 저는 중형 선고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중형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사형 무기밖에 없어요. 네. 최소 무기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지금 반성하고 있나요? 무슨 장량감경의 사유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개엄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자기를 지지하는 극우 청년들에게 그런 선동하는 그런 발언을 막 쏟아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날 이제 그 12월 18일 어제가 윤석열 생일을 맞아요. 제가 왜 기억하냐 하면 징계 청구서를 5년 전에 윤석열 징계 청구서를 쓸 때 표지에 생년월일을 쓰도록 되어 있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1960년 12월 18일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나서 오늘 생일 맞아 이렇게 좀 생각이 났습니다. 네, 오늘도 법정에서 지지자들이 몰려와서 생일 노래 부르려고 하다가 제지당하고 이랬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재판 진행은 좀 더 재판부가 엄격하고 엄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윤석열 씨 또 내일은 김건희 특검으로 소환 조사 나간다라고 밝혔는데요. 공지문이 좀 재밌어요. 우리 모두 김건희 특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윤석열 씨가 밝힌 입장인데요. 내일 12월 20일 오전 10시경 윤석열 전 대통령님 광화문 특검 소환 조사에 응하십니다. 보도에 참고하세요. 2025년 12월 19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김건희 특검이라고 말하지 않는 게 과거에 김건희라고 피고인이라고 법정에서 말했던 여사라고 호칭하지 않는다고 화냈던 그 장면이 좀 생각나긴 하네요. 아니 그리고 구속된 상태에서 부르면 당연히 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환조에서 응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 재판인데도 나오지도 않고 특검 조사도 받고 싶을 때만 받고. 야, 진짜 그러니까 특권 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 법과 다르게 법 위에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고 그럼 김건희라는 말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저분들은 광화문 특검이라고 하면은 그 특정이 되는 건지 너무 처음 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광화문 특검이란 단어가 좀 생소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여튼 이제 내일 나가면서 김건희 특검에서도 윤석열 씨와 관련된 추가 기소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윤석열 씨에 대한 추가 기소보다는 우리가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내란 특검이 기대했던 것은 검사에 대한 수사였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제서야 뭔가 진행이 또 추가로 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김건희 특검의 그 추가 기소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그 윤석열을
윤석열을 지금 조사하는 것은 김건희의 뇌물 부분, 예. 그러니까 막 각종 뭐 기금속들 받은 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윤석열과 정치적 공동체라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잖아요. 예. 그러면 김건희가 받았던 뭐 반클리프 등등 그런 뭐 기금속이나 아니면은 뭐 그 외에 뭐 명품백이라든가 그 외에 또 코바나 컨텐츠 후원과 관련해 가지고 수사 무마 그랬죠. 대가로 또 받은 이런 돈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의혹들에 대해서 뇌물로 기소를 해야 된다. 그것이 예. 1억이 넘어가면은 특가법상 10년 이상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예, 그런데 이전에 지금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에 대해서 기소한 게 알선수재로 대부분 기소했어요. 그 정권 통일교부터 통일교는 정치자금으로 기소했고요. 그러니까 근데 알선수재가 아니고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동뇌물, 정치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뇌물로 저는 기소를 해야 된다. 김건희 특검이 그 말씀 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알선수재가 아니라 윤석열과 김건희 사실 공동 정권 아니었을까? 그렇죠. 예. 그래서 윤석열의 그 공직자로서의 지위를 김건희가 같이 하면서 인사도 하고 예를 들면은 뭐 그 서희건설의 사위에 대해서 총리실 뭐 총리 그 지금 비서실장 갔잖아요. 출마도 시키려고 했었고 김상민 검사에 대해서도 그 그림 받고 이런 것들이 공천 대가의 의혹도 있고 이 모든 것은 뇌물로 저는 판단해서 특가 뇌물로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김건희에 대해서도 지금 15년 구형했는데 추가 기소하면서 저는 굉장히 중형을 구형해야 되고 중형이 선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씨 그리고 김건희 씨를 뇌물로 기소하는지를 꼭 원포인트로 봐야 된다라는 저는 일타 강사 생각합니다.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이게 이제 특검이 검찰을 수사하는데 이번에 아마 그 크리스찬 디올 디올백 수사팀 위주로 지금 압수수색이 됐고 그 전에 도이치 관련해서 한번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번에 영장이 발부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최재형 목사를 변호했던 유재일 변호사예요. 유재일 변호사가 최재형 목사 조사받을 때 너무 조사가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녹음을 다 해둔 겁니다.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그래서 제가 한번 제 라디오에서 방송을 한번 했는데 검사가 거의 그냥 김건희 변호사예요. 김건희의 입장에서 최재형을 가르칩니다. 이거는요, 이게 서로 간에 인식이 있어야 뇌물이 되고 청탁금지법이 되는 거고요. 인식이 없었잖아요. 검사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뭐 지금 최재형 목사님이 청탁을 했다고 하는 거는 실현도 잘 안 됐고 너무 옛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면서 검사의 그 육성이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김건희의 변호사가 돼서 검사가 조사를 하면서 최재형 목사는 나는 청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는데 아니에요. 그거 청탁 아니에요. 그리고 청탁 서로 간에 인식이 없는데 이렇게 줬다고 김건희가 넙죽넙죽 다 받았잖아요. 넙죽넙죽 받은 건 죄가 안 됩니다. 검사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네.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녹음 파일 공개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서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유재일 변호사가 녹음을 해뒀고 그게 이제 피의자 신문 주소와 비교를 해보면 검사가 피의자 신문 주소를 축약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놨어요. 최재형이 답변한 대로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불기소한 거잖아요. 그게 적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영장이 나온 거다. 영장이 그렇게 쉽게 발부가 된 거예요. 오, 큰일 하셨네요. 근데 저렇게 수사하는 검사들이 많습니까? 저는 그 불기소를 하기 위해서 그냥 조서를 꾸민 거죠. 그것은. 그래서 그 유도 신문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피의자 혹은 뭐 그 참고인의 답변을 그렇게 두리뭉술하게 만들어서 불기소 이유 쓰기 좋게 그렇게 수사를 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사실이면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수사인 거고 부끄러운 거죠. 그 검사가 이렇게 근데 그게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죠. 그냥 김건희에 대해서는 되게 성역이었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하려고 했다가 뭐 이원석 그다음에 뭐 그 수사팀 만들려고 했다가 그냥 날아가기도 하고 그 보안청사 불려가가지고 핸드폰 뺏기고 조사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그 와중에 이제 최재형 목사님도 그렇게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 되게 웃기지 않나요? 최재형 목사는 나 청탁했다. 내가 처벌받겠다. 그리고 최재형 목사의 변호인은 우리 의뢰인이 청탁한 게 맞으니까 처벌 좀 하라고. 제발 좀 기소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에요. 근데 검사가 아니라고. 더구나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8대 7로 청탁이 맞다라고 기소를 하라고 하는데 기소를 안 하잖아요. 이건 진짜 제대로 수사해야 돼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검사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김건희 특검이 28일에 종료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일부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리고 22일에 이제 이창수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는 조사를 받는다는 건데, 이게 28일까지 수사가 마무리될까라는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좀 늦었죠. 예. 그러니까 내란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그 수사 과정의 수사 방해라든가 수사 은폐가 수사 대상으로 예. 특검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기간적으로 좀 쫓기기도 했고 게다가 검사를 수사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검사가 스스로 그 수사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예. 그 검사를 막 수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압색에 들어가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마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 김건희 특검에서 검사 빼고 그 변호사나 경찰 출신으로 이제 그 검사들 수사하는 팀을 예.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조금 힘듦이 있지 않았을까. 그게 좀 많이 늦어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어요. 참, 결국 특검 만드는 게 진짜 검찰에 대한 수사를 잘하라는 뜻이기도 한데, 여전히 이렇다니까 좀 많이 그래서 아쉽네요. 그 검사들이 음. 스스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그리고 그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수사하지 않죠. 예. 그래서 지난 검사장 집단항명, 집단행동 때도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에 대해서 자기들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집단행동을. 네. 그렇듯이 검사들을 수사하는 기관은 따로 둬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그 법사위 통과한 공수처법에 예. 판사 검사들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검사들의 미법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건데 지금 당장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속도가 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나온 보도들을 보니까 이달 초에 이미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했는데 그 PC가 일부 디다우징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포맷을 해버려가지고는 뭘 살려보려고 하더라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진짜 범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는 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요. 디가우징을 하면 그건 포렌식이 안 되는 겁니다. 뭘 없애려고 이렇게까지.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검찰의 검사들도 디지털 포렌식이나 이런 거 잘 모르더라고요. 사실은 그 전문가들은 검사는 몇 명 없고 대부분 수사관들이 그쵸. 전문 수사관들이 잘 아는데 그쵸.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 노트북 2번 정도 포맷 하잖아요. 포렌식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지금 우리의 노트북은 압수수색 전문가시거든요. 저장 직접 방식이 겪어보셔서. SSD잖아요. 예. SSD라는 것은 굉장히 속도는 빠르지만 휘발성이 강해서 이 노트북 오래 안 쓰면 그 일부 유실되기도 하거든요. 옛날에는 기계 방식으로 해서 HDD라는 저장 장치를 썼는데 요즘에 SSD 방식은 공장 초기화식으로 포맷 2번 정도 하면 안 나와요. 휴대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들도 잘 모르니까 이거를 막 무슨 호수에 빠뜨리고 막 이러잖아요. 빠뜨렸다고 이러면서 교체를 하는데 교체를 하면 오히려 더 웃겨지는 거예요. 그냥 네. 공장 초기화 2번만 하면 된다. 괜히 그거 돈 쓰지 말고. 이거 무슨 압수수색 책 읽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이거 않습니까? 화려하게 무슨 디가우징을 왜 합니까? 이거 그냥 SSD 방식 만약에 저장 매체가 대부분 SSD니까 그냥 포맷 2번 하면 돼요. 없애면 안 된다고 하셔야죠. 검사들이 그걸 알 텐데 그래도 불안합니다. 불안한. 네, 그래서 야. 그러지 않았을까 예. 싶어요. 네. 그 예전에 그 술 접대 사건이었죠. 그 99만 원 불기소 세트라고 해서 이렇게 화제가 됐었던 바가 있는데 그때 그 검사들이 핸드폰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서 했던 기억이 공원을 있네요. 산책하다가 갑자기 너무 화가 나서 호수로 던졌대요. 뭐 부부 싸움을 했다는 등 어디 뭐 음. 베이비 페어를 갖다 그리고 잃어버렸다는 특수부 등. 검사들이 다들 그랬죠. 한동훈부터 시작해가지고 휴대폰 비밀번호 안 예, 해놓고 저는 휴대폰 압수수색 그러게요. 당하고 비밀번호 다 풀어드리고 아이고. 홍주 기자님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여튼 뭐 저는 말이 긴데 네. 이제 한동훈 거는 그때 안 돌려줬으면 지금 풀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이게 시간이 돌려줬습니다. 지나면 네. 시간이 지나면 풀 수 있는데 돌려줘 버리는 바람에 그걸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 언제 돌려줄지 그게 없어요 규정이. 예. 마음입니다. 검사 마음이에요 그냥. 그 당시에 윤석열 정권 되자마자 아마 그 바로 돌려줬나요? 사건을 무혐의하고 그 직전인가 아마 야.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디가우징했던 자체가 증거가 되지 못하냐고 펩시콜라님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증거가 특정이 돼야 되죠. 거기 뭐가 있었는지가 아. 특정이 돼야지 디가우징이 증거인멸이라든가 뭐 이런 그 되겠죠. 야, 역시 네. 전문가들이 없애니까 이런 식으로 아예 빠져나갈 수 있는 그리고 길을 제가 한 가지 더 만드네요. 말씀드리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안티 포렌식 애플리케이션을 돈 받고 팝니다. 지금 검사님 전직 검사님 좀 네. 곤란하신 것 같아요. 자꾸 은폐 방법 알려주셔서. 안티 포렌식 애플리케이션 파는데 저랑 한상진 기자랑 그거 설치해서 열심히 눌렀거든요. 나중에 디지털 포렌식 된 걸 보니까 이 앱을 언제 설치해서 얘들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몇 번 포렌식 앱을 어머, 돌렸는지가 나와. 그것까지도 나와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건 그 안 하는 게 화면에 좋겠네요. 화면에 밑에 반짝반짝거리면서 강조돼서 나옵니다. 아. 이 앱을 그동안 그러니까 그럼 그거는 안 하는 게 좋겠네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게 지워져야 되잖아요. 덮어 써가지고 예. 하나도 안 지워졌어요. 하나도 안 지워지고 그러니까 그 앱은 사기인 거죠. 아, 그러니까 검찰청에서 올려놓은 피싱 앱인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앱이 오히려 증거를 그 앱이 인멸하는 거 해외에서도 확인하려고. 팔고 우리나라에서 예. 파는데 아, 그래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건 하지 마세요, 괜히 그거 여러분. 했다가 막 이렇게 막 강조돼서 형광펜으로 반짝반짝거리더라고요. 그게 예. 뭐예요? 그랬더니 그거 몇 번 돌리셨는지 다 나왔어요. 뭐 아이고, 우리 전직 하나도 안 검사님이 굉장히 곤란해하고 계십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마시고 증거는 그때그때 내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저분들은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닌데 뭔가 아니 그게 아니라 휴대폰도, 예를 들면 예, 제가 오픈될 수 이제 있고 해서. 그 연락처에 제보자, 제보자는 제보자 그럼요. 이렇게 하는 예, 이름을 예. 안 쓰고 대장동 이렇게 썼던 거예요. 아, 근데 솔직히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어. 이게 무슨 제보였는지.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제보자라고 써진 모든 걸 다 가져가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아.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포렌식 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강백신 차장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통신 조회 3,000건 막 이렇게 한 게 문제가 맞아요.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무자비하게 막 수사를 하고 그 자료에 대해서 삭제하지 않고 포렌식이 끝나도 수사 정보로 대검 범정에 이렇게 넣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게 사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 예를 들면 봉주 기자님이 뭐 대장동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럼요. 제보를 받으시고 예. 그러면 봉 기자님이 누구랑 친하고 어떤 제보를 받는지 그리고 나서 기사를 쓰셨다면 제보자 특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이 대검의 봉주 파일로 정리가 되어 있다면 캐비닛에 봉죽 파일 네,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예, 그 예, 프로그램이 예. 있는 게 저희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죠. 이진동 뉴스버스 기자가 여러 가지 밝혔잖아요. 아, 맞아요. 그때 디지털 캐비넷 얘기 해가지고 했는데 예. 실제 제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대검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디넷인가요? 그때 이름이 있었던 근데 거. 디넷인데 예. 거기에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봉지욱을 치면 봉지욱의 인물 관계도가 쭉 나오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럴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무리한 기소하고 수사하는 게 다 그런 목적이라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그렇죠. 어떤 진실을 찾기보다는 그 별건들을 살펴봐가지고 이 사람을 그러니까 괴롭힐 목적. 거기에 그렇게 넣어놓고는 뭔가 범죄 그 사람을 좀 잡아야 된다. 이러면 거기에 있는 거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 압수액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 범죄 정보를 악용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저희가 검찰개혁 이야기하는 게 다 이런 맥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엔디파스란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요. 엔디파스. 엔디파스란 프로그램으로 오늘 그런 비기를 여러 개 푸십니다. 자,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라는 우리 박은정 의원님의 말씀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김건희 씨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면 이번 주 내란 특검에서 발표 중에 하나가 이 김건희 씨가 계엄에 몰랐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부터 저는 김건희 정권이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위에 김건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정황들이 계속 나온 예.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계엄, 내란인데 그걸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예. 오히려 그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날 뭐 성형외과를 예. 가고 뭐 이런 그 자기 알리바이들을 오히려 해놓은 것이 예. 나중에 여기에서 배제되고 만에 싶어하는 하나 상황이 생기면 그러니까 예, 자기 알리바이를 그렇게 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제기가 있던데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서 그 부분이 김건희 관여가 없었다라고 발표한 것은 저는 내란 특검의 한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종합 특검으로 다시 예. 수사를 해야 된다 반드시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또 나오는 게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가까웠다라고 알려져 있는 서정욱 변호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조차도 내란 특검에서 김건희 씨가 몰랐다라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계엄 후에 둘이 싸웠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기가 알기로는 안 싸웠고 싸웠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것만 보더라도 싸웠다기보다는 주로 윤석열 꾸중하는 거 아니었을까 싶은데 너 때문에 망했다, 네. 다 망했다. 그런데 김건희도 비하폰을 받았고 노상원도 비하폰을 받았거든요. 근데 김건희 비하폰에 대해서는 뭔가 포렌식을 했는지 그 상세하게 뭐가 나오지는 그렇죠.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둘이 만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비아폰을 통해 가지고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연결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노상원 수첩에 대한 수사는 좀 저는 미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상원이 갑자기 왜 튀어나왔으면 누구의 추천으로 노상원이 예. 그러니까 김성렬은 지금 법정에서 노상원 처음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노상원이라는 존재 인물은 어디서 예. 나온 인물인 건지 거기서부터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고 저는 김건희 일가와의 연결성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상원 관련된 부분은 또 봉지욱 기자도 좀 취재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근데 뭐 이제 좀 특검이 뭐 그거 굳이 그거 별 관계 뭐 증거나 없다 이렇게 이거 왜 발표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뭐 수사를 제대로 뭐 조금 부족했다든가 이렇게 하면 뒤에 2차 특검에서 할 텐데 열어뒀으면. 굳이 무슨 결론을 내리듯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노상원이 제가 이제 듣기로는 롯데리아 회동을 했던 대령 2명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여주면서 휴대전화의 화면에 김건희 2 해가지고 김건희의 전화번호가 적힌 그 화면을 보여주면서 김건희와의 뭐 내가 이제 친분서를 과시했다는 거거든요. 와. 그걸 과시했다는 얘기가 있고 사실은 그 대령 2명 중에 1명은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대령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 사람이 친분을 과시하는 걸로 생각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특검의 조소에서 빠졌다고 하니까 특검에서는 노상원과 김건희의 관계를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그냥 내란 수계는 윤석열로 상정하고 수사를 했으니까. 근데 수계 위에 수계가 있다고 하면은 수계 위에 수계가 있는데 이 사람 민간인이야, 공무원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 법률적으로는 좀 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가요? 네. 그럴 수는 있죠. 그렇게 하면은 좀 법리적으로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는 네. 거죠. 사실 그 법리 구성을 한덕수 법리 구성을 내란수계 그 방조로 네. 구성을 하면서 좀 꼬였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수계의 이게 어떻게 가담했는지 부분이 굉장히 증거상 명백하지 않으면은 법리적으로 좀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내란 특검에서는 뭐 그 정도 가지고 발표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는 좀 아쉽죠. 네. 봉지혁 기자 말씀대로 그 부분은 다시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박선원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노상원 씨는 무슨 자백유도제 같은 것까지도 써가지고는 네. 그 12.3 비상계엄 이후에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 상황들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노상원과 관련돼 있는 어떤 부분들이 좀 덜 드러나 있다라는 아쉬움이 계속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수사가 이게 어려웠던 걸까요? 본인이 계속 자백하고 있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노상원이 아마 진술을 예. 대부분 거부하고 그렇죠. 예. 그 김용현하고 노상원이 계엄 직전에 굉장히 긴밀하게 그 같이 하고 계엄 공간을 해제 들어가고, 후에 김용현이 전화로 노상원한테 이제 어떡하냐 이렇게 토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상원이 기획자였다는 의심이 드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어떡하냐라고 어떡하냐고 물어봤으니까. 이제 실패했는데 이제는 어떡하냐 상원아 이제 어떡하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김용현이 그런 보도 봤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 김용현 장관이 이 계엄의 2인자였는데 그걸 노상원한테 왜 얘기를 합니까? 노상원이 기획자였고 예. 그럼 노상원에 대해서는 저는 수사해야 되고 그 노상원 수첩 보면은 막 흘려서 적었잖아요. 예. 누가 부르는 거를 받아 적은 느낌이잖아요. 자기가 또박또박 쓴 게 아니라. 예. 그럼 그걸 불러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과연 누구였는지, 윤석열이었는지, 김건희였는지, 혹은 누구였는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상원이 아마 진술하지 않고 있어서 그걸 추적하기가 어려웠던 것은 아닌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 어딘가 수사가 좀 막혀 있는 건 거네요. 그 부분은 막혀 있고 예. 윤석열 검찰이 내란에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예. 막혀 있는 거죠. 전 또 하나 대통령실 윤석열과 아주 그냥 그 한 몸이었던 대통령실의 이 내란에 관여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다. 그 당시에 뭐 정진석이라든가 아니면 뭐 강의구 이런 사람들은 기소는 됐지만 예. 김태효 이런 사람들은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좀 내란의 기획 부분이 예.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특히나 포근형 누가 썼는지도 아직 안 밝혀졌다라고 하는 맞습니다. 것도 이렇게 길게 특검을 했는데도 그 컴퓨터 부서져서 못한다라고 하는 게 좀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중요한 포고령을 누가 썼지? 이게 아직도 물음표라고 하는 게 사초를 쓰는 신경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수사의 한계. 그것도 있고 이제
그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는 아마 그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근데 그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이 수사를 하는 것이 윤석열 검찰, 그러니까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예. 수사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리고 음. 이것이 그 친위 쿠데타였기 때문에 내란에 가담한 사람,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그렇죠. 해 나갔던 거, 그리고 저항이 굉장히 심하고 사법부조차도 지금 걸림돌이었잖아요. 그래서 영장 발부율이 거의 한 50%밖에 안 됐던. 예. 그러니까 그 과거에 박근혜 국정농단 때 13명을 구속을 했습니다. 13명을. 그런데 그 한 장관급을 5명 이상 구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건 내란인데도 불구하고 구속을 그만큼 못 했어요. 12명을 청구했는데 5명의 여성명밖에 예. 못 했거든요, 구속을. 그러니까 사법부가 굉장히 걸림돌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수사를 하면서 저는 좀 한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상원 관련해서는 봉지욱 기자 좀 더 그럼 취재를 지금 혹시 하십니까? 취재라기보다도 예. 오늘 제가 이제 TBS 라디오에서 일요시사 오혁진 기자를 뭐 제가 잘 친한 아주 잘 아는 동생이 후배인데, 오혁진 기자가 사실은 뭐 이제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예. 지상작전 사령관하고 최근에 계속 만나왔고, 저도 같이 몇 번 보자고 그랬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아직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오혁진 기자 말고도 그 자리에는 단 군 고위 관계자 같이 동석을 했었어요. 저도 아는 분인데,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두 가지, 이제 아직 모든 얘기를 하진 않지만 조만간에 강호필 전 사령관이 모든 얘기를 하겠다. 왜냐면 이분 불기소 됐더라고요. 몸이 약간 이제 신분이 자유롭기 때문에. 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곽종군 전 사령관이 법정에서 윤석열 면전에 대고 한동훈 잡아오라고 하셨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한동훈 잡아오라고, 내 앞에 지금 데려다 놓으라고 했잖아요. 국군의 날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곽종군의 진술이 좀 불명확.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런 일은 하도 많았다. 한동훈 된 건 많았는데, 한 번은 자주 얘기한 건 뭐냐면, 한동훈 같은 배신자는 사지를 절단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정확한 워딩입니다. 그래갖고 내가 물어봤죠. 능지처참 아니고요 그랬더니 아니야, 사지 절단. 한동훈 같은 배신자 땡땡들은 사지를 절단해야 된다라고 수차례 반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강호필 사령관도 그 자리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거는 곽종근 사령관이 조금 부정확하게 기억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12월 4일 1시쯤에 이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됐잖아요. 의견이 통과가 됐는데 2시 반, 1시간 반 뒤인 2시 30분쯤에 강호필 사령관의 참모장이 계엄사로부터 연락이 왔다면서 지금 서울로 투입할 수 있는 군 병력이 있는지 문의가 왔다라는 거 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지금 국민이 안 열고 계속 버티고 있었잖아요. 새벽 4시까지. 2차 계엄을 지금 하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강호필 사령관 얘기입니다. 이거는 김영현이 계엄사에 박안수 이쪽에 얘기를 한 거예요. 계엄사령부에 지금 서울로 또 투입할 수 있는 군, 일단 나간 군은 저게 해제, 이건 1차는 의결 비상계엄 해제가 됐으니까 다시 하려고. 707이고 뭐고 이 특공 부대들은 돌아가. 2차로 하려면 새로운 군대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김영현이 계엄사에 얘기를 했고, 계엄사가 지작사 참모장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참모장이 강호필 사령관한테 보고를 했는데 강호필 사령관이 그건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오, 진짜 큰 걸 막은 거네요. 2시 반에. 왜냐면 이거는 강호필의 말은 검증할 수 있잖아요. 참모장도 조사를 할 수 있고 뭐 그런 통신 기록이 있을 테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강호필이 뭉개니까 노상원한테 계속 전화가 왔대요. 노상원이 민간인인데 세상에 대장, 육군 대장 별 4개한테 그 시간에 노상원한테 미친 듯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근데 안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강호필 사령관도 노상원이 이 계엄을 기획하고 그 뭐랄까요, 머리 헤드 역할을 한다는 걸 그러니까 알고 말을 들으라고 하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야, 2차 계엄을 획책하려고 노상원이 진짜 이렇게 연락을 했다라고 하는 게 충격적인 이야기네요. 왜냐하면 저희 국회의원들이 그때 그 본회의장을 떠나지 않았어요. 2차, 3차 계엄 할 거라고 두려움이 생각했어요. 그 계엄 해제 그 국무회의를 소집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캐릭터상 뭐 계엄 해제 표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냥 밀고 들어올 캐릭터였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맞는 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노상원이 육사 수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머리가 돌아가는
나름대로는. 예. 그러니까 이 내란이라는 것을 기획하고 자기 머리로는 예. 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김용현이나 윤석열 입장에서는 뭔가 그 기획을 시켰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도하게. 그랬다면 그 부분은 내란 특검 이 수사 결과에 빠져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 시간에 전화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 같은데 설사 미수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내란이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더 중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진짜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지금 대한민국 아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계엄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리고 뭐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 경고성 계엄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은 2차 계엄, 3차 계엄 해가지고 다 잡아 죽이려고 한 거죠. 야. 그래서 이번에도 뭐 이렇게 1차 계엄 때 시간을 좀 끌었던 군인들이 일부 징계를 받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던데 업무 보고 때 국방부 장관이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2차 계엄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부분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1차 계엄만 보고 2차 계엄 시도에 대해서 좀 너무 가볍게 여긴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말씀 듣고 보니까 더욱 들긴 하네요. 아마도 하지 못했던 이유는 국회에 와 있었던 시민들하고 그 소극적으로 행동하던 군인들, 현장 군인들이 안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윤석열의 계산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시민이 막은. 네. 그런데 그것도 있는데 대한민국 육군 병력의 70~80%를 지휘하는 지작사령관이 출동 명령하면 그냥 끝나는 거였어요. 탱크 몰고 들어가. 예. 장갑 차고 뭐고 탱크고 다 육군 병력 아니에요. 근데 특전사 다 빠지고 이제는 일반 보병이 들어가. 기갑부대가 들어가라고 했으면 진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되게 지금 특검법에 어차피 플리바게닝이 들어가 있고 해서 왜 불기소가 되셨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는. 근데 어찌됐든 당시에 강호필 사령관이 공과가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정말 잘 판단을 했다. 맞습니다. 예. 계속 좀 진실의 편에 서서 진술을 계속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평가와 별도로 사지를 절단시킨 그러니까 말 자체를. 곽종근 사령관의 법정정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예. 곽종근 사령관은 그 순간에도 윤석열을 생각해서 순화해서 얘기한 거예요. 사지절단 얘기 안 했잖아. 아니면 이것도 하고 내 저것도 앞으로 한 거 아니에요? 데려와로 끝난 거지. 이런 놈들은 사지를 아마도 절단해야 돼. 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알면서도. 한동훈에 대한 그런 분노? 그게 굉장히 컸을 거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 둘이가 검찰 내에서 뭐 자기들은 생명을 걸고 동지였다라고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에 비교했었습니다. 윤석열 씨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말도 안 되죠. 한동훈 전 대표. 그러다가 한동훈이 이제 김건희에 대해서 조금 싫은 소리를 하고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그러면 배신감이 굉장히 컸을 것이다. 그러면 아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의 뭐 적개심이나 분노 표현은 충분히 윤석열이라면 했을 것이다 생각 듭니다. 그런데 이제 어버키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개똥 같은 소리라고 주장을 또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업어 키운 게 아니고요. 낳아주신 겁니다. 낳아주신 거예요. 정치적 생명. 윤석열 김건희가 낳아주신 거예요. 한동훈을. 맞아요. 아니 그게 그게 아무것도 사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짱박혀있던 찌그러져 있던 사람을 몇 단계를 건너뛰어가지고 법무부 장관을 해서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내리고 네가 다 처리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안 하니까 바꾼 거죠. 그리고 말 잘 듣는 박성정이 계속 보고한 정황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 22대 공천에서 아마 한동훈이 김건희의 요구를 많이 안 들어주면서 그때 갈등이 이제 폭발했던 것 같아요. 외화됐죠. 어떤 갈등이라고 하는 게 폭발하는 모습으로서. 근데 많은 부분 생각해보면 정권이 임기를 못 마치고 단축된데 한동훈 씨가 역할을 좀 하긴 했네요. 그런 부분을 보면 열받게 해가지고 긁은 거죠. 긁었다.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지점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참 평가할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그와 별건으로 오늘 또 봉지욱 기자가 한동훈 전 대표 관련된 거 좀 공개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원 게시판에 뭐 글을 익명 게시판이니까 뭐 한동훈이 썼든 그 가족이 썼든 저는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제가 보니까 그냥 쓴 게 아니네.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지금 1000개가 넘는 글을 쓰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이 이 당원 게시판의 글 내용이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온다고, 예를 들면 윤석열 탈당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여론을 만들어서 마치 이게 실제 있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민심인 것처럼 여론인 것처럼 언론 기사가 나왔어요. 언론 플레이. 맞아요. 그때 그런 흐름이 있었다라는 지적이 있었죠. 근데 그런 게 몇 번 있었더라고요. 포인트가 있었는데 지금 한두 번 쓴 게 아니고 지금 이 사건 최초에 폭로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병준 전 파이낸스 투데이 기자이시잖아요. 이 친구 윤석열 좋아하는 윤석열 좋아하는 윤어게인파인데 어찌됐든 이 친구한테 지금 적발이 돼가지고 하면
한동훈의 원래 스타일이면 이병준을 뭐 명예훼손이고 뭐고 몇십 번은 지금 고소를 했어야 되는데 이병준에 대해서 고소 못했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가만두지 않겠다 고소하겠다는데 못했죠. 아무 고소 고발이 없었대요. 하고 지금 한동훈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이 그 게시판 글 내가 썼다 안 썼다 왜 말 못합니까? 네. 나를 찍어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썼다는 걸 전제하에 지금 다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정말 심각한 건 뭐냐면 당원 게시판만 한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같은 시각에 당원 게시판에 올라간 글이 그대로 복붙이 돼서 DC 인사이드나 네이버 같은 데다 지금 그 글이 있다는 걸 우리 네티즌 수사대들이 다 찾아냈대요. 그 똑같은 게 당원 게시판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DC 인사이드나 여러 커뮤니티로 퍼날라가지고 이거는 뭡니까? 업무방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매체 네이버 포털이면 포털에 대한 업무방해 이건 범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 아마 고발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원 게시판의 그 글과 관련해서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근데 한동훈은 그 얘기 안 하죠. 본인이 지금 특검도 몇 번이나 부르고 있는데 가서 그 진술하지도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이죠. 그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러게요. 뭔가 말끔하게 어떤 정리를 하면 정치적으로도 그게 더 나은 선택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뭔가 있나?라고 하는 의혹을 계속 더하고 이거는 있고요. 장해찬 씨가 한동훈 댓글팀이 있다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 본인도 그 댓글팀의 일원이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정확하게 공개를 하면 되겠죠. 이거는 당원 게시판에 뭐 그거를 익명 뭐 이거를 어지럽게 한 수준이 아니고 이건 여론 조작의 수준인데 장해찬 씨나 이준석 씨는 알고 있는 걸 있으면 다 까면 돼요. 자기들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공개를 못할까를 생각해 보면 본인도 약간 연루가 뭔가 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이 오늘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습니까? 장해찬 얘기를 듣자 하니 나를 까라고 장해찬한테 한동훈이 시켰다던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의심이 뭐였냐면 한동훈 댓글팀이 따로 있고 김건희 댓글팀이 따로 있대 이게 있었고 한동훈과 김건희의 문자 메시지에서 김건희가 저 그런 댓글팀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랄까 어떤 댓글팀 세력을 운영하면서 서로 언론 플레이를 대결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이걸 이제 와서 수사해서 밝힐 수 있을까 싶은데 이거는 단순하게 처음에 이준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동훈의 그 단계 그 사건은 국민의힘 화장실에 낙서한 수준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이걸로 이 사람을 왜 찍어내려고 했다가 알고 보니까 한동훈과 일가족이 이준석에 대해서도 엄청 썼던 거예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페이스북에 쓰면서 이거 제발 그 한동훈이 아니길 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뭐 그러면서 뭐 이 은퇴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도 하더라고요. 찌질하다라는 말도 썼던 것 같은. 찌질하다, 짜친다. 네,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참 이게 여러 가지 정책 맥락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 되고. 아니 근데 그 이병준 기자 말로는 법무부 장관 때도 썼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법무부 장관 정무직 공무원인데 공무원 정책직리성이 있죠. 네. 정무직 공무원이 당원 게시판에 글을 썼다는 것 자체 그게 사실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직은 뭐 의혹이고 해당 기자의 주장이긴 해서 뭐 저희가 더 살펴보긴 해야 될 텐데 뭐 그런 의혹도 있다는 게 정치인으로서는 좋은 거 아니니까 좀 정확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그 한동훈 전 대표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보면 본인이 이제 김건희 씨와 수백 건의 카톡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명을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 감찰할 때도 그 부분을 아마 박은정 의원님이 그게 계속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이 뭐 윤석열과 연락이 안 돼가지고 가족에게 연락을 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뭐 변명을 술 먹고 연락이 안 돼서 하던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검사 20년 이상 했지만 상사가 연락 안 된다고 그 가족에게 연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연락이 안 된다고 가족하고 그렇게 많은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박성재와 김건희가 그 김건희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서로 교류했다는 게 나왔잖아요. 명태균 관련돼서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한동훈도 그 당시에 검사 당시에도 그렇고 장관 당시에도 그렇고 김건희와 어떤 교류가 있었던 것인지, 그러니까 일부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 문자 주고받은 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건희하고의 그런 관계, 뭔가 뭐 지시와 그 다음에 수행과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 점도 의심스러운 거죠, 사실은. 진짜 어제 저희 방송에서 잠깐 누가 댓글 달아주셨는데 자꾸 이렇게 되면 오히려 김건희 윤석열 쪽에서 문자를 오픈하는 게 아니냐.
않냐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관계를 부인하지 마라라는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한동훈을 마치 보수의 대안인 것처럼 뭐 특정 신문도 아마 그런 인터뷰를 그래서 최근에 한 거 같이 보이는데 윤석열과 한동훈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의 사고방식이라든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뭐 검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행동 양식이나 뭐 그 가치관이 너무 똑같기 때문에 한동훈이야말로 굉장히 그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윤석열과 똑같이 그런 위험한 인물이다. 그래서 보수에서 아무리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한동훈을 물색해서 뭐 이렇게 내놓는다거나 이것은 정말 저는 같이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네. 많은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 이렇게 되었는데. 아니, 그거 한번 예. 윤석열의 법무부의 징계 결정문에 예. 네. 한동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김건희와 카톡을 뭐 497회, 597회 이게 횟수가 적혀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예를 들면 한동훈의 그 휴대전화를 아이폰을 풀지 못한 상태에서 카카오톡 서버를 뭐 압수한다든가 하지 않았나요? 이거 횟수로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서 저는 그거는 이거 아마도 어떻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수사 예. 자료에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거는 아마 그 법무부에서 징계한 음. 부분에서는 그 정도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알 수 없고 횟수만 알 수 네, 있는 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서버를 압수수색한 것이냐라는. 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예.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횟수까지 나오지라고 보면 음.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유출입고 뭐 이렇게 세상에 공개가 되겠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예. 근데 내용은 사실 핸드폰을 압수수색하지 않는 이상은 좀 알기 어려운 정보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네, 하고요. 핸드폰은 근데 비번 풀기를 본인이 거부를 했죠. 예. 근데 이 횟수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를 보고 이렇게 썼을 텐데 그게 참 궁금해요. 서버 압수색은 내용을 알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아마 그게 징계 자료였기 때문에 정말 꽁꽁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내용이. 예. 있을 수도 있다, 어딘가에. 그러니까 봉지욱 파일처럼 한동훈 파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건 아마 좀 더 아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와, 예. 야, 참 이게 어떻게 이 상황이 진행될지는 여러 가지 정치적 맥락이 더해질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살짝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못 하셨던 이야기 있으시면 우리 봉지욱 기자님. 아니요, 뭐 저는 없어요. 네, 매봉쇼 지금 네. 더 많이 봐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아니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명수가 배불쇼를 시작했으니까 이명수의 배불쇼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그 이름은 어떤 의미로 지으신 거예요? 뭐 짐작은 되는데요. 아니 그냥 거기 댓글 다시는 분들이 야 봉지욱이 매봉쇼한데 넌 배불쇼해라 이러면서 많이. 예. 그래서 뭐 먹방 위주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홍익표 전 의원 배부르다? 불러다가 예. 이 웃긴 게 초대하는 손님한테 삼겹살이랑 찌개거리를 다 사오라고 그래서 음식을 시키더라고요 하는 거를. 예. 게스트가 요리를 네. 해야 돼요. 근데 그러고 지가 막 먹은 다음에 양이 부족하게 짜증이 난 거야. 그 방송하다 중간에 어디 가서 또 뭐 먹고 오고 막 이러는데. 예.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명수는 제가 얘기하지만 유튜브계 테러리스트입니다. 좋은 의미로. 찌양이나 이런 사람들 깜짝 놀랄 거예요. 야 먹방은 우리가 다 만들었는데 이명수는 거의 테러범이네 이거 지 맘대로 하네. 규칙을 파괴한다 네. 차원에서. 예, 한번 보시면 어떤 느낌이신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올 한 해가 이제 벌써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12월 19일이고 올 한 해는 정말 내란과 함께 내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진압할 수 있는지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보내왔던 시간인 것 같은데 그 앞장에 가장 세셨던 분들이기도 한 것 같아서 한 해 마무리하시는 말씀 그리고 또 시민들한테 위로의 말씀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 그다음에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그 시민들이 없었다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특히 더 작년에는 제가 이제 그 국회의원 되고 나서 이제 국민들하고 만나는 때였다면 올해는 윤석열 탄핵하고 내란 극복하고 그다음에 특검 수사에 이르기까지 윤석열에 대한 처벌까지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좀 더 새로운 그 많은 개혁 과제들 남아 있는 게 많아요. 사실은 이제 그 사법 개혁, 법원 개혁이라고 말하는데 법원 개혁, 그다음에 검찰 개혁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끝까지 좀 응원해 주십사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덕분에 또 힘냈다라는 댓글도 정말 많습니다. 위로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뉴스 너무 많이 보지 마시라고. 요새 늘 그런 이야기 왜냐면 하세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솔직히 박은정 의원님 엄청 피곤하실 것 같아.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얘기해야 돼, 나와서도 얘기해야 돼. 근데 그냥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저도 그런데 뉴스 너무 보지 마시고 특히 정치 뉴스에 너무 빠져 계시지 마시라. 그리고 그냥 책 한 권 보고 산책 한번 하고 어디 캠핑도 한번 가고 놀러도 가시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 우리가 정치에 너무 과몰입하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의 건강에도 안 좋고 가족들한테도 안 좋고 차라리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하고 밥 먹고 커피 수다 떨고 정치와 관계없는 내년에는 그렇게 좀 더 건강하게 우리의 일상과 평온을 찾는 게 내란을 극복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유튜브를 하는데 요즘 제가 많이 보는 게 원래 저는 TV 잘 안 보는데 자연인 이런 거 좋아했어요. 자연인 이런 거 좋아했는데 왜냐면 제 나이 때 많이 보는 프로는 맞는데 요즘 보니까 뭐 영하 72도에서 살아남기 뭐 이러면서 어머. 뭐 그런 극한 지역에서 막 캠핑하고 이런 것도 그런데 있더라고요. 가지 마세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되게 하고 싶더라고요. 영하 그래서 72도에서 살아남으시고. 제가 얼마 전에 몽골 가고 영하 25도를 체험하고 왔잖아요. 힘들더라고요. 예. 근데 어찌됐든 좀 새로운 그런 것들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하 72도일 때 매봉쇼 그리고 시사인 틀어놓으시면서 이게 BGM으로 하시면 몸이 좀 뜨거워질 수도 있겠다. 라이브는 할 수 있는데 못 돌아올 수 있죠. 마지막 방송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네,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으로서 오늘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덕분에 올 한 해 좀 잘 버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12월 19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매주